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0%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당초 시장 전망보다는 호전된 수치지만 1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새해에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요.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반등을 하면서 2% 성장률에는 도달을 했는데 이게 좀 아슬아슬한 턱걸이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10년 만에 저희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세다. 일단 이호승 수석께서는 이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째는 세계 경제가 최근 10년 만에 가장 낮은 그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예. 지난주에 발표된 IMF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2%대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규모가 있는 이제 국가들의 그룹인 G20 국가들 내에서 위치를 보면 우리보다 위에 있는 성장률이 그런 국가들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예.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미국 정도이고 예. 나머지 15개 나라가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흐름의 측면에서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1.2%를 성장을 했는데 예. 그것이 이제 9분기 그러니까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우리가 몇 달 전을 되돌아보면 작년 가을쯤에 과연 4분기 성장률을 1% 하겠느냐 예. 못할 거다. 그러면 이제 2019년 성장률도 2%는 안 될 거다라는 회의론이 매우 널리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예. 상당한 깜짝 성장을 4분기에는 했다. 그래서 연말로 가면서 예.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네,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수치에 의하면 이제 2009년에는 0.8% 성장률, 그 이후에는 이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서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10년마다 그 경제 위기가 왔던 그 역사적 경험에 이제 비춰서 올해 좀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아마도 이제 97년, 8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8년, 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10년 주기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러한 그 대규모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이라든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어떤 대비태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무슨 뭐 주기설, 예. 뭐 10년 주기설, 뭐 100년 예. 주기설 이런 것들은 이제 흥미를 끌기 위한 스토리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장기간 누적되었다가 한꺼번에 탁 큰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 다른 용어로 하면 테일 리스크 같은 것인데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하고 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불의의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세계 경제의 큰 판이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뭐 주기설, 위기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움츠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예.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슨 행동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쪽에 좀 더 전략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2019년 돌아보면 참 대외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 무역 분쟁도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이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기 때문에 성장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정부 주도로 성장률을 높인 거고 그러니까 민간의 위축은 좀 여전하다 이런 진단도 있어서 그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큰 두 줄기의 정책이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금리가 상당히 이미 낮아져 있고 예. 이제 투자가 금리에 잘 반응을 안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오히려 이제 재정정책 쪽에 효과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적극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정부도 이제 연말에 도달하기까지 짜여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통과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연말 집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이 4, 4분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그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4, 4분기를 보면 민간 소비가 전체 성장의 한 3분의 1을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 성장하는 데 있어서 0.4 정도를 기여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4, 4분기에 40만 정도 고용 증가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가계의 소득이나 지출로 연결되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 이런 쪽에 약간의 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투자인데요. 4, 4분기의 민간 투자가 정말 7분기 그러니까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4, 4분기 들어서 상당폭 개선되고 있다.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신년회에서도 그렇고 좀 올해 경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체감 경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낙관론을 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뭐 좀 경제가 이렇게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나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근거 없이 낙관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불필요하게 뭐 비관에 빠지는 건 더 안 좋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외 요인인데요. 작년 내내 영향을 줬던 것이 미국과 중국과는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1단계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국면으로 가지 않고 다소간의 진정 국면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을 낳고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제약 요인이었던 그 반도체 가격 하락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말 금년 1, 4분기, 예. 그다음에 2, 4분기로 가면서 점차 이제 가격의 상승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수출 개선이 나타날 것이고 수출과 투자는 또 상당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도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예. 소비자 심리나 기업 심리 같은 심리 지수가 호전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금년에 정부가 이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그 다음에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의 개막, 제2벤처붐이나 유니콘 기업의 육성, 그리고 이제 5G 네트워크 망을 깔아서 AI 쪽으로 넘어가는 기술의 진보, 미래차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 부문의 육성, 이런 것들이 민간 활력을 높이면서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 달 수출 상황 얘기를 잠시 저희가 꺼내보면 전년 대비에 소폭 마이너스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고비가 넘기고 수출을 늘 것이다에 대한 근거를 이제 앞서서 이수석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폭 마이너스라는 흐름을 볼 때, 이 상황을 볼 때 이 수출 반등세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지적도 있어서 수출 흐름에 대한 전망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작년 12월 수출의 감소폭이 이제 상당폭 줄어들었고 금년 1월 들어서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보면은 마이너스 0.2니까 거의 이제 같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2월이었던 설이 이제 1월로 와서 금년 1월의 조업 일수가 한
3일 가까이 줄어듭니다. 예. 그 기간만큼 생산과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 월간으로 보면 1월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 이제 그 조업일수를 감안해서 일평균 숫자는 약간의 소폭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예. 2월로 넘어가면은 예. 월간으로도 이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9년보다는 2020년이 좀 더 나아지고 예. 또 세계 교역 성장률도 조금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출을 할 때 이제 반도체가 양이 준 것이 아니고 예. 가격이 예.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전체 그 수출 그 볼륨도 이제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 시장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수출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업 또 이제 환경 규제 등을 배경으로 LNG 추진선,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시장 측면에서는 동남아 쪽 시장이 예.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뭐 정부 정책 역시 중요하지만 사실 대내외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셔서 어떤 제약을 좀 예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세계 경제의 화두는 일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의 상시화, 그것을 뉴노멀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국가 간의 어떤 각자 도생, 자국 이익 우선주의, 그로 인한 어떤 무역의 분쟁,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소요나 또 싸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안고서 이제 그 경제를 운영해야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제약이 되겠고요. 이제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인구 요인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64세까지를 이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볼 때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만 해도 한 23만 정도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정부는 이제 TF를 꾸려가면서 예. 대응할 건 대응하고 적응할 건 적응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문 간에는 건설 쪽의 위축인데요. 네. 15, 16, 17년에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건설 쪽에서만 1%포인트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는 0.7, 0.8을 까먹었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예.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건설 부문 위축을 보완하는 노력도 정부가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생활 SOC 같은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경제 얘기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호승 수석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일자리 수석이 따로 계신데 일자리 얘기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그 취업자 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총 양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좀 보면 노인 일자리, 고령자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또 그 고령자들의 일자리 역시 또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노인 일자리를 이제 정부가 한 10만씩 이렇게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에 비해서 19년에 이제 본 예산을 짤 때 한 10만 정도를 늘렸고요. 추경 예산을 짜면서 한 3만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보면 13만 정도가 늘어난 건데, 예. 근데 추경 일자리는 뭐 9, 10, 11, 12 한 넉 달간의 일자리고 본 예산에서 짰던 그 일자리도 12개월을 완전히 커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연율로 환산한 개념으로 보면 대략 한 10만 명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다른 숫자를 하나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인구 고령화의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60세로 딱 접어 들어간 그 연령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8년 개띠 중심의 1차 베이비 부머입니다. 예. 그건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나던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59에서 60으로 탁탁 넘어가는, 매년 넘어가는 연령의 인구 수가 85만입니다. 그리고
65세로 넘어가는 인구는 75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75만, 80만 대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10만. 예. 그럼 이게 너무 많은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 그럼 노인 일자리를 하는 그 노인분들한테 예. 이게 시간도 짧고 보수도 많지 않아서 불만족합니까? 만족합니까? 물어보면 예. 거의 90%의 노인분들이 만족한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아직 연금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노인의 소득이 적거든요. 그래서 예.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가장 최근 조사로는 44% 정도 되는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안 챙기면 그러면 누가 챙기라는 말이냐 하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숫자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60세 이상에서 늘어난 그 일자리가 38만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38만 중에 그럼 아까 얘기한 노인 일자리로 한 10만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 예. 그럼 38만 대 10만 비교했을 때 그게 그러면 대다수인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가 예.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나머지 부분은 한 75%의 노인 일자리 증가는 민간 영역에서 예. 이제 활발하게 무슨 역할을 하면서 이제 케어라고 하는 뭐 돌봄 일자리라든지 뭐 예. 택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일자리에 종사하실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건강 수명이 굉장히 연장돼서 예. 거의 70 넘어서까지 노동시장에 머물러서 일자리를 갖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 현실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가 어르신들에게 의미가 없다. 예. 아니면 뭐 정부가 할 일이냐. 예. 아니면 대부분이 정부 일자리에서 노인 일자리 생겼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사실 이제 가장 크게 준 게 또 40대 고용률 아닙니까? 그 40대 고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특단의 뭐 대책을 내놓겠다, 뭐 3월 중으로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구 구조상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49세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인구와 39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인구 차이가 12, 3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으로 넘어가는 인구가 40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12, 3만이 많으니까 저절로 이제 줄게 되는 것이죠. 근데 40대의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12, 3만 주는데 일자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연령대에서 약간 일자리 위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 더 어려운 쪽, 그러니까 청년들, 여성이 이제 일자리를 가졌다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그 다음에 50대, 60대의 어르신들의 일자리 이런 식으로 그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못 기울였다는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에 예. 맞는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은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호승 수석께서 판단하시는 이 원상 회복의 의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기계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보지는 않고요. 예.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하향 안정을 시키겠다는 어떤 강한 정부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개인에게는 근로 의욕을 저해를 하고 예. 또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이제 공정의 가치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를 저해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왜곡을 하기 때문에. 예. 세 번째로는 이제 버블이 계속 쌓여가는 문제,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늘리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를테면 뭐 거시 건전성을 예.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1월 중순 이후에는 재건축 단지 15억을 넘는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 그다음에 강남 지역, 예. 강남의 핵심 구들에서 이제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강기적 전문수석이
이제 부동산 거래 매매제, 매매 허가제 이거를 이제 언급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청와대는 지금 강수석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였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뭐 이와 관련해서 좀 논의됐던 바가 있습니까? 매매 허가제는 정부 안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고요. 예. 네, 그럴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이제 반복해서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일각에서는 매매 허가제 카드가 아예 사라진 거 아니다라는 관측도 좀 있어서 물론 지금 단호하게 그런 적이 없다,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시행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요? 현재는 이제 12, 16 대책을 이제 후속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와 함께 서울 지역 그리고 이제 도심 지역에 있어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 문제, 예. 대출 규제의 문제, 자금 조달과 관련한 어떤 거래 질서의 문제, 이제 예. 이런 것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계속 검토를 하면서 예.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이제 실기하지 않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다만 매매 허가제 문제는 그 검토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